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 뒤 처음으로 법무부의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한 장관의 거취와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 지금 열리고 있는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원래 예정됐던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처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 결정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될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크린을 거치지 않고 사장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리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와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무력화시킨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사과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동시에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네, 양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직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죠. 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아서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홍보본부장에 내정된 민영삼 사회통합연구원장에 대한 임명은 연기됐습니다. 친윤석열계 지도부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다른 당직들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친윤 인사를 채워줬다는 평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에 그러면 친윤 아닌 인사가 있으신가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인사가 우리 당에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직을 얼마나 언제 바꿀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명계이면서 광주 지역 재선인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삼선의 김민석 의원, 정책위 수석부위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한병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대변인단에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이 수석대변인, 초선 강선 의원이 새 대변인으로 합류한 가운데 브리핑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의원은 교체됐습니다. 비명계가 두루 중용됐지만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관련해서 박성준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의 5선 위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또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의 내홍도 격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직 개편이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한 도발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47분부터 8시까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지는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북동쪽 45도 이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무인도 알선 방향으로 날아간 미사일은 3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세부 재원과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2일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쏜 지 닷새 만으로 이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8번째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해방패를 비난하며 3월 내내 미사일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ICBM 발사와 미사일 공중폭발 시험, 핵어뢰 수중폭발 시험 등을 감행했습니다. 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지난 12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ICBM 고각 발사와 지난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수중드론 형태의 핵어뢰 헤이를 발사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도발은 미 항공모함 전개와 연일 맹비난을 퍼부은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내일 미 핵추진 항모 니미츠함을 포함한 제11 항모 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합니다. 이 항모 강습단은 니미츠함과 이지스 순양함, 벙커 1함, 이지스 구축함 웨인 2 메이어함과 디케이터함으로 구성됐습니다. 입항에 앞서 오늘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 퇴영함과 함께 항모 호송 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 서쪽 해안 부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아침 7시 47분과 7시 57분에 각각 발사됐고 2발 모두 최고 고도는 50km, 비행거리는 350km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방일 외교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권 장관이 일본에 가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모의하며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를 애걸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 22일에서 25일 일본 외무성의 강요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뒤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정례 소통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인 남매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모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안산 선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반쯤입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3층짜리 빌라인데 2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나이지리아인 가족, 부모와 5남매가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나자 부모는 1살짜리 막내와 대피했지만 다른 자녀들은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11살 여아와 7살과 6살 남아, 4살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집에서 발견됐고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 역시 화상을 입는 등 다쳐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물에 사는 주민 11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근처에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11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인 결과 오늘 아침 8시쯤 주부를 완전히 잡아 잔불 정리 단계로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람 세기는 어제보다는 잦아든 순간 풍속 초속 5m 정도로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와 함께 산불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야간의 산불 확산 방지에 집중한 당국은 오늘 새벽 6시 반쯤 헬기 11대와 장비 40여 대, 인력 1,400여 명을 투입해서 본격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가 구체적으로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리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유아인 씨 오늘 언제 경찰에 출석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아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유 씨가 9시 반쯤 청사의 입실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프로포폴을 10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성분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검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명단에 유아인 씨가 포함되면서 경찰은 지난달 초 미국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이 검출됐고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거로 의심되는 병원과 유아인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24일 유아인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유아인 씨 측은 언론의 일정이 공개돼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오늘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약한 경위와 함께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확한 시기와 입수 경로 또 공범이 있는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카인은 국내 유통이 흔하지 않은 만큼 유아인 씨가 해외에서 투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공식 임명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종수 청장을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우 신임 본부장이 경찰 조직에 24년간 몸담은 탁월한 수사 전문가로서 치안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조직 내 신망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돼 강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 달아난 외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도주 1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젯밤 9시 40분쯤 대전 가양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21살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 경찰단에 신병이 인계돼 조사받고 있고 경찰은 A씨와 함께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18살 남성 B씨의 행방도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4활주로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달아난 뒤 각자 도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처리 결과가 허위로 입력되고 변경된 정황을 포착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파출소 순찰 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74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태원 파출소장을 비롯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는 사실 장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고 지난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있었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역시 국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합니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사위에 출석해서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 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요목조목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헌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국민들도 상당할 겁니다. 네. 과정상에 충분히 법사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들은 인정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맞서겠다는 의지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제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로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헌재 판결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대변인이 아니거든요. 한나라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헌재 판결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이번에 권한쟁의 신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절차 흠결. 절차가 흠결이기 때문에 이 법은 무효다. 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신청했던 것은 이 내용을 다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원이다. 이런 네. 식의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판결을 보면은 그 절차는 흠결이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했고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청구는 아예 당사자 적격 자체가 없다 해서 각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 헌재 판결 이후에 당사자 적격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절차의 흠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본인이 청구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지금 사실은 섞어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국무위원으로서 일각의 이제 비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쟁의 심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 국회 입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헌재 판단은 한동훈 장관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측면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격가지의 문제들보다는 중요한 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단 며칠 만에 뚝딱 법안을 처리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들이 상당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또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같은 경우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지적됐던 만큼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답을 한동훈 장관이 함께 녹여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들을 박탈시키는 행위들이 진행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한동훈 장관이 늘 높여왔던 것이고요. 애당초 시작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야당과 여당과 협의 숙고하면서 법안을 처리 통과했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네. 지난날 정권 교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고 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대통령 출범 이전에 후다다닥 해치우기 하기 위해 했던 법안 처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6.1 지방선거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는데 그 참패에 대한 원인 중에 한 가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무리한 처리 통과,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처절하게 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들이 잘못됐는지를 아마 한동훈 장관도 총체적인 언급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헌재 판단도 그렇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좀 절차상의 흠결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2022년 4월 24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 때인가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박홍구 원내대표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게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 전에도 4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그 판결을 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신한국당 시절에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미디어법 처리할 때라든지 등등해서 절차의 흥결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법사위라는 상임위에서의 절차 흥결은 있었지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라고 판결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의 흥결, 그러니까 법은 유효하다는 판정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그 헌재의 그 판결의 의미는 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그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입법임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법사위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게 우리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이었는데 여야가 합의된 내용들이 번복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제 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유효로 판결돼 있고 또 사개특위 열어서 한국형 FBI의 중수청이나 설치들이 이제 이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그 절차적인 흥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저는 뭐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지도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걸. 헌재 판단 이미 지난주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어떻게 할지가 또 논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도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재 내에서도 이 시행령은 헌재 판단에 대한 결정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가 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애당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바로잡는다고 과거에 썼던 합의문을 얘기하셨는데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게 됐을 경우에 걱정되는 부작용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의 합의가 어떻겠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가 된 겁니다. 여야 간의 합의 처리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상황들 저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 통과 이후로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가 질 좋게 이어질 수 있었겠는가가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시행령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깡패,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마약 범죄 그리고 폭력 조직 등에 대한 수사 등에서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국회에서 논쟁이 될 얘기긴 합니다만 그 법안 개정안 자체가 그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그 법안 개정안 취지와는 좀 엇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의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하려면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소수 정당과 충분한 협의 숙고를 통해서 법안이 처리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본래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결론을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을 어거지로 지어진 법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보완하게 된다면 그 또한 법의 애당초 모법이 취지와는 다소 어긋날 수 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점이라는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거든요. 초창기부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첫 단추가 잘못 꼬였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시행령에 대한 이 같은 논란까지도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 때 좀 빈틈을 보였던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법에도 뭐 구속력이 완전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좀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토대로 시도를 하나요, 민주당에서? 뭐 국회법 98조 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소감 상임위에서 입법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에서 분명하게 이 수사기소분리법이 입법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맞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법무부라든지 검찰청, 행정부에서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를 축소한 그 내용에 기반해서 시행령으로 좀 검수 원복이라고 불리는 조치를 좀 했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법률적으로의 그 문제는 지금 외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수사 준칙을 새로 논의 중에 있어서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서 더 지금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중단해야 된다. 그거는 중단해야 되고 기존에 시행했던 시행령들도 그 입법 취지에 맞춰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그리고 시행령을 바꾼 것들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정도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탄핵 얘기가 일부 의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탄핵까지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그 청구 중에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대시키고 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이게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끝난 이후에도 뭐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그 태도들을 지금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들은 우리 민주당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 준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도 확대해 나간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그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실천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뭐 탄핵이 아니라 뭐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검토라고 하면 그 한 단계 낮은 뭐 해임 건의안 뭐 이 정도?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헌재의 결정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에 제가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지금 뭐 오늘 아침 국회에 나오면서 했던 발언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발언들이 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건지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의 발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내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들에 비춰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발언을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에 대비해 봤을 때 아마 탄핵이 수백 번도 더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되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 형이화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처음 장관에 취임했을 때부터 민주당에 있는 법사위 의원들을 비롯한 거의 다수가 상당수 정치적인 공세들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법의 취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정쟁화되게 된다면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그 당시 여당이 정치적인 몰락의 길을 걸었던 일 다시 재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면서 한동훈 장관도 똑같이 하면 그 논리가 그 똑같이 그런 길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안 들리지 않습니까? 뭐 양 진영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입법 절차가 지금 헌재 판단을 받게 된 그 시작은 사실 민영배 의원의 탈당 아니었습니까? 복당합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 정확히는 뭐 당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탈당을 하면 복당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당연당규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 1년 아직 안 지난 거로 좀 얼마 안 남았죠. 4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조만간에 판단이 있어야겠네요. 그런 판단들을 지도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딱 결정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이제 복당을 하려면 특별 복당이라 해서 당에서 권유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심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밟더라도 어쨌든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좀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복당 절차를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처음에 여야 합의로 합의된 것들에 대해서 번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병민 최고가 뼈아픈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또 참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은 자세히 해야 될 거고 국민들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복당하는 순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복당 신청을 넘어서 민주당의 요청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같은 요청들이 있었으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혹시나 모를 오해 때문에 그럴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고 아마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모두 발언 등으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혹시 강경 지지층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지켜보시기에는 이런 민영배 의원의 주장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속히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아마 국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오후 되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내일 보도에는 저희가 좀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직 개편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당사자 좀 여쭤보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대변인단도 좀 많이 바뀌고요, 그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선준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제 내부에서 그 당직 갖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사실 이게 좀 됐잖아요. 이게 고민의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 그 더미래라든지 뭐 그 민평령 의원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내부에서 이제 숙고를 했던 과정이 있었고 모든 당직을 가진 분들은 당의 이제 탕평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당직 언제든지 내려놓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다 한 상태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발표한 게 지명직 최고위의 이제 송갑석 의원, 호남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 한병도 의원을 이제 임명했고요. 그다음 정책위 의장이 이제 삼선의 김민석 의원, 그 수석에 이제 김성주 전북이죠. 그리고 이제 제3 사무부총장의 박상혁 의원을 했고요. 이게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이 했던 그 자리고요. 그리고 대변인에는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 임명이 됐고 강선우 의원이 이제 여기 합류를 하고 박소은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 이제 유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이제 당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한 것이고 내용을 측면을 좀 보면은 그 지역 안배라든지 또는 계파 안배 그리고 전문성까지 고려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네, 뭐 일부 개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번 당직 인선이 있을 때 우리 사무총장 인선 등을 둘러싸고서는 친윤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 아니었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직 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있는 직책들이 변경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비판들을 민주당은 스스로를 두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일부 여러 가지 탕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나왔던 주요 당직 개편의 핵심적인 인사들은 친문의 부활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주장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까 다시금 친문 진영의 인사들을 불러 모으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정권의 실정 반복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한 걸음 새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과거를 답습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비명계 그리고 친문을 많이 등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뭐 지금 친문이다 딱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한 두세 분 정도가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분들이 그 더 좋은 미래라든지 또 민평년 이런 쪽에 또 깊숙이 또 거기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다 이런 그 전에 지금 임명된 직책들을 다 수행했던 그런 캐리어들이 또 있으신 분들이어서 뭐 사실 그 친문이다 딱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7인회로 일컬어지는 친명이란 분들은 다시 빠지신 거고 나머지 비명이라든지 나머지 분들로 이렇게 좀 탕평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은
왜 안 바꾸는 겁니까, 그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무총장이 뭐 공천도 있지만 또 인사나 조직을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꾸게 되면 또 그걸 다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무총장 빼고는 거의 다 바꿨잖아요, 지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총장이 원래 3명이죠? 예. 거기 이제 그 1부 총장이 이제 김병기 의원이고요. 예. 2부 총장이 이해식 이제 의원이신데 대부분 다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지금 이쪽 우리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당의 그런 좀 변화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 이유를 공천이라고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좀 이렇게 그 전에 했었던 그런 이제 당의 쇄신 차원에서 좀 당직 같은 것도 다 전면적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것에 방점을 찍혔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인적 개편에 대해서 사실 평가가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후속 개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거의 다 바꿔나가서 사무총장 빼고는 다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속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주요한 당직은 아니고 뭐 그 이제 붙자 들어가는 당직이라든지 뭐 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전체적인 거는 다 마무리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비명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사무총장인데 그건 안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비명계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이 아니라 정작 바꾸고 싶은 건 대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애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물러가게 되는 목소리, 또 질서 있는 퇴진 등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무총장이 들고 나고에 대한 일이 중요하기보다는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여부가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들도 일부 결정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확대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추가 기소 여부 등 많은 애들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지금 있는 당직 개편이 이제 끝으로 매듭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시작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당직 개편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직 개편은 일단 일단락을 했는데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원욱 의원이 있는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도 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팬덤의 그런 거를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팬덤의 영역을 벗어났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민주당 분열을 이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의제라고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로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든 게 사의제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사회자 멤버라고 해가지고 저보고 너 다음에 총선 때 한번 보자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당대표도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더 뭘 할 수,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뭐 예를 들면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 발언까지 있었었죠.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적극 지지층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일부일 건데 자꾸만 그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까지 겸해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공격하는 게 함께 비판하는 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조작하면서까지 저렇게 비판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의 사무실 앞에 가서 뭐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자기의 의사 표시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자택 앞에도 지금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렇다는 것이고 사진도 약간 이제 조작 이제 약간 변형해가지고 좀 안 좋은 식으로 해갖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옳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에 자제를 좀 당부하기도 했고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고발 조치도 하겠다 그리고 징계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공문으로 내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은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구성원이 이제 의원도 있지만 또 당원도 있고 지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이 일정 부분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오늘 이제 당직 개편을 통해서 빠르게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우리 당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기 구성원들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이런 일탈이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욱더 좀 이렇게 좀 자제를 당부하는 방식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 내 탓이하면서 좀 같이 당에 이렇게 화합과 통합 당원들의 결속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을 언급을 해가지고요. 뭐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뜬금없이 국민의힘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지어내거나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잡은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원우 의원 보듯이 민주당 내에서 제발 좀 하지 말라는 목소리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때 들어서 갑자기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 지난번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당시도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다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문구 오소리 등 해서 또 극단적인 친문 진영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 같은 얘기들을 비판했던 게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상황들을 방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이득을 좀 보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 좀 끊어내라고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엉얼렁뚱땅 정치적 물타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당 내에서부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 김현정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대한민국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지점들도 있다고 봅니다. 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 수차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안 되니까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 체포동의안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른바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득을 보게 됐던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슈에 따라서 지지자들의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이른바 방기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해왔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마라 한두 마리를 건넨다고 해서 정리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당내에서도 끊어내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당원이 또 아니시더라고요. 어디? 그쪽 이제 저기 이원우 의원도 있고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당원이 아니시더라. 실제로 거기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저런 일을 이제 당하신 의원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당원 조회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과도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자정 노력을 하고도 계속 당부도 하고 권고도 하고 또 아까도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과도하거나 그러면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들도 필요한 이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적 개편이 있었고 당원들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는 조금 더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검찰이 지난주에 백현동 사건 관련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그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의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거의 수사가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실제 그 김인섭 씨의 측근이 수십억 대의 돈을 받았던 내용들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브로커가 끼게 되고 거기에 수십억의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정부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백현동 사업이라는 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계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이득을 준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일에 대한 신속한 수사 결과가 좀 나오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대통령 선거 기간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많은 일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검찰은 조속하게 사건이 일단 빠르게 좀 정리를 해서 재판 결과가 국민 앞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그 A 씨라는 김 씨인가요? 김 씨의 위증 혐의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2002년도에 그 분당 파큐브 특혜 분양 사건 때 그 이제 KBS의 PD하고 당시 이제 이재명 저 시민운동 할 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 시절이죠. 네. 그때 이제 검사 사칭을 해서 당시에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거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 받은 그 건인데 그게 2018년도에 이제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네. 그 발언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김모 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중 교사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어제 우리 당대표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이중 교사한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을 증언을 해야 되니까요.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현동 사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그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 식품연구원의 그 지방 이전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4단계 종상향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R&D 부지여서 네. 그 2종으로만 해서는 그 R&D를 거기다 설립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4종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백현동 사건도 이제는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답정 기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 FC 건도 그렇고 지금 다 기소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재판도. 그래서 이것도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텐데 정책위를 좀 강화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조정위원회도 좀 기능을 복원하고 뭐 부의장도 서너 명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겁니까? 오늘 이제 박대출 신임 정책위 의장이 처음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권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와 당의 정책 조율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이 정책위 의장의 역할들이 막중할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 정책위 의장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훨씬 더 많은 인사들이 이 정책위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당에 대한 정책 조율을 또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됐습니다만 가장 국민과 가까이에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게 또 정부보다는 당의 역할과 기능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정부의 정책적 기능을 완성시키고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홍보의 최전선에 또 당이 설 수 있도록 그 정책위의 역할과 권한들이 상당히 막강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국민들께서 주시는 우려들 잘 알고 있고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재발 방지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위 강화하는 거.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근에 뭐 69시간제라든지 또는 20대에 3명이 자녀를 낳으면 군대를 면제시켜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혼선들이 지금 많이 노출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정 간의 그런 정책 협의가 아주 잘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정 지지도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의 이제 정책 협의는 대단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일 간의 한일 네. 외교 때문에 굴종 외교라는 그런 비판, 그리고 69시간제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혼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들,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주 69시간제 같은 경우도 입법 예고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 내용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입법 예고 기간이 6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공당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여당으로서 그 목소리도 좀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을 시키고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내각을 꾸리고 할 때는 장관들한테 좀 많이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들한테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스타 장관이 얼마든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장관과 내각이 혼자서 주도적인 플레이를 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온전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정부가 함께 손발을 맞춰가면서 국민께 다가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각의 역할과 또 당의 역할들이 고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들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당이 지금 정책에 힘을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 그래픽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 36%고요. 부정평가가 61.2%입니다.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긍정평가 조금 내렸고 부정평가 조금 올랐습니다. 다른 그래픽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이게 추세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인가요? 3주 연속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뭐 내려갔다기보다는 거의 동의하게 평이하게 예. 나타난 뭐 지지율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하락 추세에 있었던 지지율이 일단은 정상 궤도를 회복하기 위한 일단 그 받침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난 한 1, 2주 정도 동안 지지율이 빠졌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이 일본 문제가 사실 지지율에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 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것을 예상하더라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만큼 순차적인 성과를 통해서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외교적 성과는 순차적으로 나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 빠졌던 지지율을 다시금 좀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 민생에 관한 일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일들일 텐데 아마 당도, 정부도 최선의 노력들을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지지율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일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 한 장이 더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7.9%고요. 민주당이 45.4%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올랐고 이것도 역시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45.4% 민주당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 이게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좀 이렇게 당이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기사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누군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총선 차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또 법무부에도 별로 좋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다 보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꽤 높고 또 이른바 인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호소력이 큰 정치적 역량들을 갖춘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입장에서는 총선에 대한 언급에 조금이라도 이름이 나오기보단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당도 사람과 구도 뭐 이런 방식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줄 것인지를 당분간 몇 개월 동안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에 이렇게 포커스가 가게 만드는 건 사실 민주당인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현안이 지금 법무부 장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잘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돌발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 그 해당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층이 61.2%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층이 대통령 지지율이요? 예, 이제 60% 이상으로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는 건 측면이 있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참일 때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좀 앞서고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컨벤션 효과도 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국정 지지도도 지금 69시간제라든지 뭐 한일 불종외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 해서 또 우리 민주당이 그런 그 여론들을 다 흡수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당층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도층도 지금 국정 지지도나에서 많이 지금 저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올라가고 저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과 관련해서는 그 중도와 무당층은 대단히 부정적인 기류가 되게 강한 거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은 이제 정부 여당의 몫인 거고 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보니까 상대당이 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예. 서로 주고받거니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인데 뭔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그 지금 빠진 그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당 차원의 이런 뭐 이제 당직 개편도 새로 했으니까 경제나 민생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선명 야당의 모습을 잘 보임을 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 전술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총선 이기려면 한동훈 장관 필요하긴 하죠. 한동훈 장관이라는 한 사람보다 총선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던져봤는데 모범 답안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나타났는데요. 점심시간인 지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14도, 대전이 16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다만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6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따뜻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